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거든요.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깔려있고 찬바람이 뺨을 따갑게 스치는 그런 날씨였어요. 마치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날씨 때문인 줄로만 알았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벌써 2주째였어요. 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거든요. 89세의 고령이시다 보니까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를 생각하면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매일같이 불안했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시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미영아, 왔구나 하고 반겨주셨는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부르자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아, 미영아,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은 많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의자에 앉으면서 가져온 과일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과, 배, 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 준비해왔거든요. 어머니, 사과 깎아드릴까요? 아니면 배를 드시겠어요? 미영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나 표정을 봤을 때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 이상한 일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어요. 성호하고 그 애 며느리 말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성호는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애 며느리라고 하신 건 큰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제 형님 댁 며느리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름은 박수진이고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예요.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뒤적거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뒤적거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어. 처음에는 내가 착각인 줄 알았지. 나이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싶어서 말이야.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확실해. 분명히 내가 서랍에 넣어둔 통장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리고 서류들도 내가 정리해둔 대로 있지 않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특히 돈 관련된 일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절대로 대충 하시는 법이 없으셔서. 저희가 어머니는 정말 정확하시다고 늘 감탄했던 분이에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응, 그런 것 같아.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병실에서 나오는 TV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얘기를 성우 오빠나 큰오빠한테 하셨어요? 그게 문제야.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더욱 낮추셨어요. 성우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착각하시는 거다. 누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큰아들한테도 말했는데 똑같은 반응이야. 그럼 수진 언니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 없는데요. 혹시 착각하신 게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애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 시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영아, 너만이라도 내 말을 믿어줘야 해.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 성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벌써 왔네? 성우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응.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성우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묻다니 그냥 어머니 몸 상태 얘기했어. 저는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뜻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시어머니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열도 많이 내렸고 기침도 줄었다고 하던데요.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로 성우가 일 얘기나 집안 근황을 말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는 계속 시어머니께서 아까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성우의 반응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보다 뭔가 어색하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유난히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성우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가자. 응, 알겠어. 어머니, 내일 뵐게요. 편안히 쉬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쥐시면서 뭔가 작은 종이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성우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바라는 뜻처럼 보였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 그렇지? 응,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신대. 형님이 그러더라고. 이상한 말? 자꾸 누가 자기 방에서 뭔가를 뒤적거린다고 하신다는 거야.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성우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금 전에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성우는 그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께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 미영아, 어머니도 이제 89세야. 아무래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성우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쪽지를 꺼내봤어요. 손으로 쓰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영아, 내 방 서랍 맨 아래 칸에 빨간 봉투가 있어.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특히 성호나 수진이한테는. 그 쪽지를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왜 남편한테조차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뭔가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성우의 반응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몰래 건네신 그 쪽지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내일 낮에 시어머니 집에 가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성우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가는데 그날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40년 넘게 살아오신 단독주택인데 정원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는 꽤 큰 집이에요. 평소에는 그 큰 집을 혼자 지키고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악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빨간 봉투를 찾아봐야 하는 건지,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했던 눈빛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어요. 뭔가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며느리들에게 모두 열쇠를 하나씩 맡겨주셨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지 2주가 넘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왠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집 안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은 집의 가장 안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던 시어머니 방이 뭔가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이곳저곳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이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정말로 빨간 봉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투의 위치가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봉투를 꺼내서 확인해 봤는데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사본들,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불안해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 특히 남편과 수진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그 빨간 봉투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정말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그 빨간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아직 3시간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시어머니의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총 5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각각의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장 사본들과 함께 손으로 쓰인 메모지가 여러 장 있었는데 거기에는 각 통장별로 최근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정리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2023년 9월 15일 국민은행 통장에서 300만 원 출금. 2023년 9월 22일 신한은행 통장에서 500만 원 출금. 2023년 10월 5일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만 원 출금. 2023년 10월 18일 국민은행 통장에서 또 400만 원 출금. 메모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받았어요. 단 2개월 사이에 총 1,4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두 시어머니께서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각 메모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쓰신 것 같은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 날은 내가 집에 없었음. 큰며느리 수진이가 청소하러 왔다고 함. 이 날도 마찬가지. 성호가 어머니 약 챙겨드린다며 왔었음. 이 날은 내가 종합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서 하루 종일 비웠던 날. 저는 그 메모들을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셨는지.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벌써 돌아온 건가 싶어서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는데 미영아, 나야. 다행히 성우가 아니라 제 친언니 목소리였어요. 언니는 제가 여분 열쇠를 맡겨둔 사이라 가끔 이렇게 들르곤 했거든요. 언니, 깜짝 놀랐네. 미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언니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제 손에 있는 봉투를 힐끗 봤어요. 이게 뭐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언니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언니, 사실은 저는 언니에게 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쪽지를 몰래 건네주신 것, 그리고 오늘 발견한 서류들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미영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1,400만 원이 몰래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더욱 실감났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게 실제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미영아, 너 이거 성우한테 얘기했어? 아니, 시어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왜 시어머니께서 자기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언니의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께서 단순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혹시 남편도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설마 성우 오빠가 미영아, 세상에 설마는 없어. 특히 돈 문제에서는 말이야.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은행에 가서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CCTV도 확인해봐야 해. CCTV? 은행 CCTV 말이야. 누가 언제 와서 돈을 뽑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저는 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로 이용하시던 국민은행 지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병원 입원 확인서를 가져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께 미리 전화를 드려서 허락도 받았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통장인데 최근에 본인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가져오셨나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건넸어요. 직원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게요. 잠시 후 출력된 거래 내역을 받아보고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메모해 두신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시어머니께서 파악하고 계신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실제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총 3,8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ATM이 아닌 창구에서 직접 출금된 거였어요. 혹시 CCTV 확인도 가능한가요? CCTV는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데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누가 와서 돈을 뽑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모든 출금이 창구에서 이루어졌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금했다고 되어 있네요. 신분증은 누구 건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돈을 빼갔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은행을 나온 후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재활 운동을 마치고 쉬고 계시는 참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아, 어제 말한 그거 확인해 봤어? 주변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저는 시어머니께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총 3,8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 모두 창구에서 정식 절차로 출금되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3,800만 원이나. 어머니, 신분증이나 도장을 누구한테 맡기신 적 있으세요? 아니야.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런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직접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럼 혹시 누가 어머니 신분증이나 도장을 가져갔을 수도 있겠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사실 한 달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하다면서. 보험 처리요? 응. 내가 병원비 때문에 실손보험 신청하는데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줬어.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위조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도장은, 어머니,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내 방 서랍에. 잠깐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뭔가 생각나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수진이가 또 왔었는데, 그때 내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약통을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 약통 정리를 왜 수진 언니가. 그때도 이상했어. 약통은 거실에 있는데 왜 내 방 서랍을 뒤지고 있는지.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 언니가 신분증 사본을 가져간 것도,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도 모두 도장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도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미영아, 너 혼자 가기에는. 괜찮아요. 언니가 함께 가줄 거예요. 그때 병실로 돌아가려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미영아,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 뭔가요? 간병인 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수진이가 와서 내 핸드백을 뒤졌다는 거야. 핸드백을요? 응. 내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말이야. 그때 수진이가 와서 혹시 어머니가 가져올 물건이 있나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내 핸드백을 뒤적거렸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내 도장이 들어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언니가 시어머니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고 시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계실 때 핸드백에서 도장을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빼낸 거고요. 어머니, 그 간병인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김 선생님은 지금 다른 병실에 계실 거야. 302호에서 일하고 계셔. 저는 바로 302호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02호 병실 앞에서 간병인 김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절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305호 김할머니 며느리예요. 아, 그러시군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일 말인데, 김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맞아요. 그때 며느리분이 오셔서 어르신 핸드백을 확인하셨죠. 혹시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말씀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묘사는 수진 언니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걸 보셨나요? 김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핸드백을 꽤 오랫동안 뒤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작은 걸 주머니에 넣으시는 것 같기도 했고. 작은 것을요? 네. 동그랗고 작은 거였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시어머니께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간병인 선생님 말씀으론 정말로 수진 언니가 어머니 핸드백에서 뭔가 작은 걸 가져간 것 같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정말로 수진이가, 어머니,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혹시 성우 오빠가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성우가 자주 수진이랑 같이 오더라고. 전에는 각자 따로 왔었는데 함께 오면서 뭐 하셨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안부 묻고 가는 정도였지. 그런데요? 가끔 둘이서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걸 봤어. 내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하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성우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시어머니의 돈을 빼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아,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어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자식을 의심하고 신고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3,800만 원이 빠져나간 건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 언니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 수진아, 왔구나. 수진 언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 언니도 와 계시네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 언니가 혹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눈치챘을까 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어제보다 좀 나아 보이시는데. 수진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정말로 시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건지. 수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께서 수진 언니에게 물으셨는데 그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평소와 같아요. 어머니 걱정해서 자주 오게 되네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먼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먼저 가볼게요.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미영아, 조심히 가라. 수진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 저도 곧 갈 거예요. 혹시 같이 나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어머니랑 더 있어. 저는 급하게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등 뒤에서 수진 언니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차 옆에 수진 언니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안에 큰 서류 봉투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 위에 뭔가 도장 모양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설마. 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수진 언니 차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그 도장 상자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뭐 하세요? 수진 언니가 언제 나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수진아. 그냥 차 열쇠를 어디 뒀나 하고 찾고 있었어. 그런데 언니 차는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얼른 제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헷갈렸네. 그럼 먼저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수진 언니를 봤어요. 수진 언니는 자기 차 옆에 서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리고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 언니 차에서 본 그 도장이 정말 시어머니 것일까? 그리고 왜 수진 언니는 저를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봤을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큰일 났어. 왜? 뭔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언니에게 말했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거래 내역부터 간병인 증언, 그리고 방금 전 주차장에서 본 것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미영아, 이거 이제 정말 확실해진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신고하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모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은행 거래 내역, 간병인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까지. 이 정도면 경찰이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어.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성우한테는 어떻게 하지? 그것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해. 지금 내가 성우한테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증거. 그날 오후 2시, 저희는 약속된 시간에 지역 경찰서 앞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 성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경찰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평생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특히 가족 문제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연해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면서도 등을 곧게 펴고 계셨거든요. 오히려 성우가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계속 손을 비비고 입술을 깨물고 정말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성우가 시어머니께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이런 일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신고하러 경찰서에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가자 감무한 공기가 저를 압박했어요. 형광등 불빛도 차갑고 사람들의 표정도 모두 심각해 보였어요. 접수창구에서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자 젊은 여성 경찰관이 저희를 안내해줬어요. 어떤 일로 신고하러 오셨나요? 가족이 저희 어머니 돈을 몰래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일단 조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담당 수사관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어요. 회색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고, 한쪽 벽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앉고 잠시 기다리니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팀 박민수 수사관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신고하러 오셨나요? 박 수사관은 생각보다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수사관님, 저는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89세고요. 제 큰며느리가 제 돈을 훔친 것 같습니다. 큰며느리분이 어머님 돈을 훔쳤다고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박 수사관이 노트북을 켜면서 말했어요. 저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사관님, 일단 이 거래 내역부터 보시겠어요? 은행에서 출력해온 거래 내역을 박 수사관에게 건넸어요. 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6개월 동안 3,800만 원이 출금됐네요. 모두 창구 출금이고, 이건 확실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정리하신 메모예요. 언제 누가 집에 왔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들을 보여드렸어요. 박 수사관이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정말 세심하게 기록해두셨네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수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간병인분의 증언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계실 때 며느리가 와서 핸드백을 뒤졌다는, 제가 간병인 김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 수사관이 더욱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분 연락처나 근무 일정을 알 수 있나요? 직접 증언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병원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 언니가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신분증 사본을 왜 넘겨줬는지.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죄송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신분증 사본은 성우 씨가 직접 전달하신 거고, 도장은 병원에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수사관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이 정도 자료면 수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몇 가지 더 조사해봐야 해요. 어떤 것들 말씀이시죠? 첫 번째는 은행 CCTV입니다. 누가 언제 와서 돈을 뽑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출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돈을 추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사관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사관님, 그런데 혹시 제가 신분증 사본을 넘겨준 것도 처벌받나요?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어요. 성우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고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후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잠깐 앉았어요. 모두 심적으로 지쳐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봐야지. 시어머니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거든요. 성우야, 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성우도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실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언니,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잘 접수됐어? 응. 수사관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 앞으로 일에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다. 그런데 미영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 사실 좀 무서워.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면 수진 언니도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언니가 잠깐 조용히 있더니 말했어요. 미영아, 지금이라도 무서우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지켜야 하잖아. 언니 말이 맞았어요. 지금 물러서면 시어머니께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예상했던 대로 수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영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어제 어머니랑 어디 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수진 언니가 이미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도 병원에서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봤거나 다른 경로로 알아낸 것 같았어요. 왜? 그냥 어머니께서 어제 오후에 병실에 안 계셨다고 해서요. 간병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아, 병원 검사 받으러 갔었어. 정기검진 있어서. 정기검진이요? 그런데 왜 성우 오빠도 함께 갔어요? 수진 언니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사실은 뭐예요, 언니?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경찰서에 갔어. 어머니, 동건 때문에. 전화 너머로 수진 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요? 왜 경찰서에 가셨어요? 수진아,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 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우리가 다 확인했어. 은행 거래 내역도 보고 간병인 선생님 증언도 들었고. 수진 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수진 언니가 드디어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진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돈을 훔치는 게 정당한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했다고. 그럼 왜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 왜 몰래 가져갔어? 수진 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언니, 제발, 경찰 수사 취소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수진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어머니께 제가 직접 가서 사과드릴게요. 무릎 꿇고 빌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에 협조해. 그게 최선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오후, 박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안녕하세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수사관님, 어떻게 됐나요? 은행 CCTV 확인 요청을 해놨고,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 계좌 추적도 시작했어요.
피해자 계좌 추적이요? 네. 출금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가해자 본인 계좌나 가족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 수사관의 설명을 듣다가 저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어요. 수사관님, 혹시 피해자가 출금한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했을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체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요? 네, FIU라고도 하는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한 자금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관까지 동원해서 수사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미영 씨,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뭔가요? 혹시 피해자분이 최근에 큰 지출이나 투자를 한 게 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차를 바꾸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거나.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 수사관님. 그러고 보니까 수진 언니가 한 달 전에 새 차를 샀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갑자기 웬 새 차냐고 물어봤더니 좋은 조건으로 할부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새 차요? 어떤 차인지 아세요? 현대 산타페였어요. 신차로 샀다고 했었어요. 산타페 신차면 3천만 원은 넘을 텐데.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차량 구매 관련 서류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 수사관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큰아버님이나 다른 친척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게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새 차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수진 언니가 갑자기 새 차를 산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평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3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사다니. 그날 저녁 성호가 퇴근하고 나서 저는 새 차 얘기를 했어요. 성호야, 수진 언니가 새 차 산 거 기억나지? 응, 기억나. 왜? 그때 돈은 어디서 났을까? 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그때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시기도 딱 맞고. 성호가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성우는 계속 자책했어요. 미영아, 나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피해를 당하신 거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성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수진 언니가 워낙 교묘하게 속인 거야. 다음 날 오전, 박 수사관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은행 CCTV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와서 어르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금한 게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차량 구매 관련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어르신 돈을 출금한 다음 날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네요. 현금으로요? 네.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박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수진 언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수사관님, 그럼 이제 체포하시는 건가요?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다른 친척들도 피해를 당한 건 아닐까요? 수사관님, 그럼 다른 가족들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사관님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친척분들 중에 수진 언니와 돈거래를 하신 분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작은 시누이가 몇 달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 어떤 얘기요? 수진이가 와서 투자 얘기를 했다는 거야.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맡기면 이자를 쳐준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은 고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 다행이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 들으신 분 있을까요? 글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시어머니께서 친척들에게 확인해 보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미영아, 큰일이야. 왜요, 어머니? 작은 시누이 친구분이 수진이한테 1,000만 원을 맡겼다고 하네. 3개월 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000만 원을요? 그럼 정말로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네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수진이가 월 2% 이자를 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아직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 저는 바로 박 수사관에게 연락했어요. 수사관님,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박 수사관도 놀라워했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피해자분도 신고하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저는 점점 더 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무서웠어요. 수진 언니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을 속였다니. 그날 저녁 성우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성우야, 수진 언니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것 같아. 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응. 투자한다면서 돈을 받아서 안 돌려주고 있대. 그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성우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나는 정말 수진이를 믿었어. 설마 이런 사람일 줄은. 그 다음 날 아침, 박 수사관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지금 당장 경찰서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급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오세요. 그리고 성우 씨도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성우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성우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박 수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관 2명도 함께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미영 씨, 어제 말씀드린 추가 피해자 건으로 조사하던 중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요? 피해자 박수진 씨가 운영하던 것이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조직적인 사기라니.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 명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빼낸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이고 피해 규모는 1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성우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로운 피해자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수진 언니가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사람이. 수사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 발부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요?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서요. 박 수사관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수진 언니가 체포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김미영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체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피해자와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여졌어요. 수진 언니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사관님,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미영 씨,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야 해요. 박 수사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수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수진아, 나야. 미영이야.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을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언니, 정말요? 만나주실 거예요? 수진 언니가 갑자기 희망적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응, 만나자. 오늘 오후 3시에 신촌 스타벅스 어때? 2층에. 네, 네, 갈게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수사관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김미영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체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만남이 끝나고 피해자가 나올 때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 씨는 먼저 나오시고 5분 후에 저희가 움직일게요. 오후 2시 30분. 저는 신촌 스타벅스에 도착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2층에 올라가서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2시 55분이었어요. 5분만 있으면 수진 언니가 올 거예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정확히 3시에 수진 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아마 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언니,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수진 언니가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커피 마실래? 네. 아메리카노 하나만요. 저는 커피를 사오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지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언니도 고생하시고. 수진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수진아, 왜 이런 일을 했어? 정말 이해가 안 가. 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갚으려고 했었어요. 며칠만 빌린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만 빌린다고? 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정말 급해서 어머니 돈을 잠깐만 빌린 거였어요. 수진 언니의 변명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잠깐 빌린다면서 어떻게 3,800만 원이나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잠깐 빌린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가져간 거야? 그게 처음에 조금 가져간 다음에 갚으려고 했는데 남편 사업이 더 안 풀리면서 계속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한다고 속인 거야? 수진 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아세요? 당연히 알지. 경찰에서 다 조사했어. 그때 수진 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다 갚을게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뭐든지 해서 다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진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럼 어머니께 제가 직접 가서 수진아, 어머니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수진 언니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 언니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가볼게. 너도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일어서면서 수진 언니를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수진 언니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길 건너편에 서 있는데 정확히 5분 후에 정복 경찰관 2명이 카페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수진 언니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람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진 언니는 경찰관에게 뭔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담담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미영 씨, 체포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정말로 끝난 건가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마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할 것 같고, 며칠 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구속영장이요? 네.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일이 정말 큰 사건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성우야, 끝났어. 수진 언니 체포됐어. 정말. 어떻게 됐어?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나온 후에 경찰이 체포했어. 지금 경찰서에 있을 거야. 성우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성우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성우도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 언니 일이 마무리됐어요. 체포됐다는 얘기구나? 네. 오늘 오후에 체포됐어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미영아, 고생 많았다. 너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수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어제 피해자 조사를 했는데 전면 자백했습니다. 자백했다고요? 네.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른 공범은 없다고 하네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진 언니 남편은 처벌 안 받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연루된 정황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김미영 씨, 피해금 회수 관련해서도 얘기 드릴 게 있어요. 피해금 회수요? 피해자가 구매한 차량이나 기타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전액 회수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수사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사관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김미영 씨가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졌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오후 큰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언니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미영아, 수진이 일이 정말이냐? 네. 큰아버님,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애가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큰아버님도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자식의 일이니까 마음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큰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 아닐까? 아니에요. 수진 언니가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큰아버님을 위로해드렸어요. 이 일로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 원망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박 수사관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에요. 검찰로 송치요? 네. 이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피해 규모나 범행 수법을 보면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정말로 수진 언니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김미영 씨,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가족분들도 금융사기에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박 수사관의 당부를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작은 쪽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진 거예요. 성우야, 이제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 수진이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하지만 확실한 건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야. 성우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야. 맞아. 만약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마음 편히 쉬세요. 미영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진짜 가족은 너 같은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온 거죠.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주세요. 법원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병실에서 받은 그 작은 쪽지부터 수진 언니가 체포되던 그 순간까지 정말 긴 여행 같았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법정에 서면 수진 언니와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온 사이인데 이제는 증인과 피고인으로 마주서게 되다니. 재판 당일 아침, 시어머니, 성우, 그리고 제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말이야. 시어머니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도 와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실감이 났어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수진 언니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았어요. 3개월 만에 본 수진 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구치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어요. 판사님이 재판을 시작하셨어요. 피고인 박수진, 검찰에서 기소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수진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시어머니인 김옥순 씨를 포함하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6,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처음 알았던 것보다 더 커져 있었어요. 1억 6,200만 원. 정말 큰 돈이었어요. 특히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89세의 고령인 시어머니의 돈을 훔쳤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화가 났어요. 정말로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제가 먼저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누이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제 남편의 형수예요. 증인이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쪽지부터 시작해서 은행 조사, 간병인 증언, 그리고 체포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증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수진 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증인석에 서셨어요.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또렷하셨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믿었죠. 피고인의 행동을 언제 처음 의심하게 되셨나요? 방에서 누군가가 뒤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요. 그리고 통장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차분하게 증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같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증언하실 수 있다니. 간병인 김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어요. 수진 언니가 시어머니 핸드백을 뒤진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해주셨죠.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수진 언니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언니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언니, 성우 오빠,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수진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판결은 일주일 후인 3월 22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됐어요.
저희는 다시 법정에 모였어요.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3년.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님의 판결 이후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진 언니는 실형을 받게 됐어요. 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거죠.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아, 너 덕분이야.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법원을 나온 후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호야, 이제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 수진이가 감옥에 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성호도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진실이 밝혀진 거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판결과 함께 수진 언니의 재산이 압류돼서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기로 했거든요. 전액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마무리됐거든요. 며칠 후 박 수사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피해 회복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피고인 소유 차량과 기타 재산을 매각한 결과 전체 피해액의 7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적어도 시어머니께서는 상당 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김미영 씨,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른 유사 사건들도 많이 예방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사관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집에서 지내고 계시고, 성호와 저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가끔 수진 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겠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가족을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을 때 만약 저희가 그냥 넘어갔다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세 번째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일을 보면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와 그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미영아,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건전한 의심을 가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의 재산 관리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